전 세계가 한국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석유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이었죠. 혼돈의 사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자원이 0%이던 나라인 한국이 세계 1위에 오른 지경이 됐는데요. 다들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미국을 살린 항공유가 바로 한국산이었던 거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를 지킬 힘이 나오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코엔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석유화학 컨설팅 회사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죠. MIT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엑손모빌에서 평생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석유 냄새를 맡으며 자란 셈이죠. 2024년 초였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난리였어요. 미국 걸프만에 허리케인이 상륙했거든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의 정유시설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는 사이버 테러까지 터졌어요. 독일과 네덜란드의 주요 정유시설이 해킹당해서 완전히 먹통이 됐죠. 제 모니터 화면은 온통 빨간불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였는데 미국도 빨강, 유럽도 빨강, 중동도 노랑 경보였어요. 항공유 가격은 하루 만에 30%나 뛰었습니다. 항공사들이 패닉에 빠졌죠. 경유 가격도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화면 한쪽 구석에 녹색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발 석유 제품 수출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려니 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 경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 아시아 항공사들은 멀쩡하냐고요. 델타항공이랑 유나이티드는 운항 축소 검토 중인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정상 운항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좀 수출했다는데 단기 반짝일 거라고요. 동료 제임스가 끼어들었죠. 근데 델타항공도 한국산 쓴대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에이, 그건 아닐 거야. 확인해봐. 사실 저는 한국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건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의 게임이에요. 원유를 뽑아내고 정제하는 건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은 그냥 기술 수입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임스가 다시 찾아왔어요. 블룸버그 데이터를 들고요. 사라, 이거 좀 봐요. 한국 석유 제품 수출액이 600억 달러가 넘는데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거 통계 착시야. 중개 무역이거나 재수출일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찜찜했습니다. 600억 달러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MIT 박사가 이런 것도 모를 리 없잖아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걸프만 정유시설 복구에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했죠.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해야 한대요. 글로벌 석유 제품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한국이라는 녹색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상사 리처드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한국 정유산업 리포트 좀 만들어봐요. 클라이언트가 자꾸 물어본대요.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원유 100% 수입국인데 뭘 조사합니까? 리처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래도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한번 제대로 파봐요.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따위 이틀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제임스가 또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요. 한국 정유 수출액이 미국 다음으로 크대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죠. 그건 통계 착시야. 원유 수입해서 조금 정제하고 되파는 거겠지. 옆에 앉아있던 베테랑 톰이 껄껄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 말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네요.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톰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신입일 때도 다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2023년 한국 석유 제품 수출액 638억 달러. 세계 3위 정유 수출국.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OEM이나 위탁 생산일 겁니다. 한국 회사 이름만 붙이고 실제론 중동에서 만드는 거겠죠. 아니면 통계 집계 방식이 이상하거나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수출 품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항공유, 경유, 휘발유, 나프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출장 가래. 남자친구가 물었죠. 한국? 거기 뭐 하러 가는데? 정유 관련 조사 좀 하려고. 남자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 석유 나와. 저는 바로 대답했죠. 당연히 안 나오지. 그래서 이상한 거야. 사흘 뒤 출장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과대평가 실태 분석. 가설도 세웠죠. 한국은 중개 무역과 낮은 품질, 가격 경쟁력으로 단기 성장했을 뿐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요. 현장 가서 데이터 확인하고 공장 하나 둘러보고 보고서 마무리하면 끝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리처드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한국은 별거 없다고요. 동료들한테도 말했어요. 금요일엔 돌아올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박사 학위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습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비행 시간이 12시간이나 되거든요. 이 시간에 보고서 초안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작성해둔 문서가 떠 있었죠. 한국 정유산업의 과대평가 실태 분석. 저는 제 가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100%다. 자체 자원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제 기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 실적은 통계상 착시거나 재수출일 가능성이 높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즈니스석이었죠. 회사에서 출장비를 넉넉히 줬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옆자리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 때문에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유 관련 조사 좀 하려고요. 남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울산 가보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울산이요? 거기 뭐 특별한가요? 남자가 빙그레 웃었어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좀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아는 척하는 게 거슬렸거든요. 그냥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박상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직함은 석유화학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제 명함도 건넸어요. 박상민이 명함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MIT 출신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건성으로 감사하다고 했죠. 박상민이 물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박상민이 웃으며 말했죠.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뭘 놀라? 공장 크기? 아니면 친절한 직원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3일이면 충분해. 데이터 확인하고 공장 하나 보고 보고서 마무리하면 끝이야. 남자친구한테는 금요일에 돌아간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저녁 예약해도.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정유 회사들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4개 회사가 전부더군요. 미국은 수십 개 정유사가 있는데 한국은 고작 4개.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가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상공이었어요. 까만 하늘에 별이 가득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원 하나 없이 뭘 믿고 이 산업을 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저는 팩트만 확인하면 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에서 보낸 차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계속 노트북을 들여다봤죠. 창밖 풍경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차가 온산공단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단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파이프라인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증류탑들이 솟아 있었죠. 안내를 맡은 김태훈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기 보이는 끝까지가 SK이노베이션 정유시설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끝이 어디죠? 김태훈이 웃으며 대답했죠. 차로 30분 가야 끝이에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제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00개가 넘는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NASA 제어센터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앉아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김태훈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자동화율이 97%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15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하나를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온도, 압력, 유량, 성분 분석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MIT에서 배운 이론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은 정제 설비를 둘러봤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84만 배럴이라고 했어요. 미국 5번째로 큰 정유사 수준이었죠. 한국 회사 하나가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품질 관리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김태훈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정제 수율은 95.3%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미국 평균이 91%거든요. 황 함량은요? 0.005%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국제 기준이 0.01%인데 그것보다 낮아요. 김태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희 기준이 더 높거든요. 오후 4시쯤 GS칼텍스 항공유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하루에 항공유를 15만 배럴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납품처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이름이 전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저희 단골 고객이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플레어 스택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석 유공사 본사에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어제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특별히 준비한 쇼케이스가 아닐까 의심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첫 슬라이드에 큼지막하게 숫자가 떴죠. 2023년 한국 석유 제품 수출 638억 달러. 저는 이미 아는 숫자였지만 다시 봐도 놀라웠습니다. 이사님이 말했어요. 미국 서부 항공유의 29%가 한국산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델타항공 연료 조달팀이 작년에 저희 공장 3번 방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정제유를 역수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우디가 왜 석유를 수입해요? 이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유는 많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 석유 없는 나라한테 정제유를 산다고요? 이사님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정유 수율 랭킹이었어요. 1위 한국 95.1%, 3위 미국 91.2%.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3위라고요? 제가 평생 일한 나라가요? 이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비축량도 세계 4위입니다. 9,600만 배럴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도 식어가는데 계속 생각에 잠겼죠. 하루 전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별거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반갑게 받으셨죠. 어때, 별거 없지?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어요. 살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빠, 나 지금 충격받았어.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였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죠. 그럴 리가 있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 믿겼어. 근데 내 눈으로 봤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에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한국 정유산업의 과대평가 실태 분석.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죠. 그리고 파일을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정유산업 재평가. 왜 우리는 몰랐는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제임스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사라, 큰일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뭔데? 제임스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 합의했대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속보가 뜨고 있었어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 20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유가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92달러였던 게 순식간에 70달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점심때쯤엔 58달러까지 떨어졌죠. 업계가 난리였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최고 경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다 공황 상태예요. 어떡하죠? 리처드 부사장이 답답하게 말했어요. 정유 마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유사들 줄줄이 적자 날 겁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죠. 유럽 분석가들이 한국 신화 종말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울산공단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 엄청난 시설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한국 정유사 주가를 검색했습니다. 떨어지고 있었죠.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이틀 만에 15% 빠졌어요. 댓글창에는 악플이 넘쳐났습니다. SNS를 열어봤어요.
유럽 석유 전문가가 트윗을 올렸더군요. 한국 정유는 3개월 안에 무너진다. 자원 없는 나라의 한계다. 리트윗이 몇천 개였어요. 저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사 주가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문득 김태훈 엔지니어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동화율 97%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요. 그리고 이사님이 보여준 수율 그래프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발, 내가 본 게 진짜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다 한국은 끝났다고 하는데 저만 믿고 있는 게 바보 같았거든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정유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언제 무너질까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유사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블룸버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유사들 사상 최대 수익. 저는 눈을 의심했죠. 뭐라고? SK이노베이션 분기 영업이익이 43%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92달러에서 58달러로 떨어졌어요. 37% 하락이죠. 그런데 정제유 가격은 108달러에서 95달러로 1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정제 마진을 계산해 봤어요. 원유 92달러 때는 정제유가 108달러니까 마진이 16달러였죠. 그런데 지금은 원유 58달러에 정제유 95달러니까 마진이 37달러예요. 2배가 넘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한국 정유사 손익분기점을 찾았습니다. 배럴당 20달러더군요. 미국 정유사 평균은 45달러였어요. 효율성 차이가 압도적이었죠.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유가 하락 3주간 한국 정유 신규 수주가 218% 증가했대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한국산으로 대량 전환했다는 겁니다. 미국 항공사 연료 조달팀들이 한국 방문 러시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본사 회의실이 또 난리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저를 불렀어요. 사라,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부재를 기술로 이겼어요. 원유가 없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리처드 부사장이 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한국은 정제 수율이 95%가 넘습니다. 미국은 91%고요. 4%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마진이 늘어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원유 없는 나라라서 효율에 목숨 걸었고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한국 정유의 역설, 자원 제로가 만든 세계 1위였죠. 업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게임 체인저 리포트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실었어요. 제목은 석유 없는 나라의 기적, 한국은 어떻게 정유 왕국이 되었나였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런던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7년을 공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죠. 자원이 없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혁신의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없이 세계 정유 수출 1위를 달성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울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동화율 97%, 정제 수율 95%, 이게 답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이미 바이오 항공유도 생산하고 있어요. 수소도 연간 3만 톤 만들어냅니다. 미세조류 연료 상용화도 진행 중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명함을 건넸어요. 한국 정유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죠. 유럽 석유회사 임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무원 안내방송이 나왔죠. 본 항공기는 친환경 한국산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륙하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들 중 29%가 한국산 연료로 날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수많은 비행기들, 그 안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석유 없는 나라가 뭘 하겠어. 근데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였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남자친구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어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남자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죠. 갑자기 왜 그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방금 이륙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도 한국산 연료로 날고 있을 거예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전 세계 하늘을 책임지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